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드리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이 지은 사기열전입니다. 이 사기열전은 독특한 방식으로 출발하는데 독특한 인물의 선택, 서술 방식은 결코 지배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책은 백이열전, 관한열전, 노자한비열전, 사마양저열전, 손자오기열전, 오자서열전, 중리제자열전, 상군열전, 소진열전, 절이자간무열전, 양우열전, 백기왕전열전, 맹자순경열전 등 총 35가지의 열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이 무척이나 방대하고 서술 방법이 아주 독특하며 기전체라는 문장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절대 군주 위주로 채편되는 엄혹한 현실과 인간에 대한 성찰, 즉 사마천의 역사를 보는 태도가 다른 역사서와 아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일부분만 발췌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더 좋은 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관중이오는 영수 남쪽 사람이다. 그는 젊을 때 포스가와 사귀었는데 포스은 그의 현명함을 알아주었다. 관중은 궁금하여 언제나 포스를 속였지만 포스은 끝까지 그를 잘 대해주고 속은 일을 따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난 뒤 포스은 제나라 공자 소백을 섬기고 관중은 공자 규를 모셨다. 소백이 왕위에 올라 황공이 되고 이에 맞서던 규는 싸움에 져서 죽었다. 관중은 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으나 포숙은 황공에게 관중을 추천하였다. 관중이 등용되어 제나라의 정치를 맡게 되었고 제나라 황공은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황공이 제후들을 여러 차례 모아 천하를 바르게 이끈 것은 모두 관중의 계책에 따른 것이었다. 관중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난하게 살 때 포숙과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곤 하였으나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내가 포숙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경영하다가 실패하여 그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는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다. 운세에 따라 좋을 때와 나쁜 때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3번이나 벼슬길에 나갔다가 3번 군주에게 내쫓겼지만 포숙은 나를 모자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3번 싸움에 나갔다가 3번 모두 달아났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자 규가 임금 자리를 놓고 벌인 싸움에서 졌을 때 소홀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나는 붙잡혀 굴욕스러운 몸이 되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자그마한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천하의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포숙은 관중을 추전하고 자신은 그의 아랫자리에 있었다. 포숙의 자손들은 대대로 제나라의 복록을 받으며 봉읍지를 10여 대 동안 가졌으며 늘 이름 있는 대부의 집안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관중의 현명함을 칭송하기보다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진 포숙을 더 찬미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안다. 관중이 정치를 맡아 제나라 재상이 되자 보잘것없는 제나라가 바닷가에 있어 다른 나라와 교역을 통해 재물을 쌓아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대를 튼튼하게 만들었으며 백성과 더불어 좋고 나쁜 것을 나누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창고의 물자가 풍부해야 예절을 알며 입는 것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 임금이 법도를 실천하면 육친이 굳게 결속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4가지 강령, 즉 예의, 정의, 깨끗함, 부끄러움이 펼쳐지지 못하면 나라는 멸망한다. 수원에서 물이 흘러내리듯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민심에 순응하게 된다. 나라에서 의논한 정책은 탁상 공론이 아니므로 실천하기 쉬웠다. 민심이 바라는 것은 그대로 들어주고 민심이 싫어하는 것은 그들의 뜻대로 없애주었다. 관중은 정치를 하면서 재앙이 될 수 있는 일도 복이 되게 하고 실패할 일도 돌이켜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해를 분명하게 따지고 특실을 재는데 신중하였다.
예를 들면 제나라 황공은 부인 소희가 뱃놀이하는 중에 배를 흔들어 놀라게 한 죄를 물어 그녀를 모국인 남쪽 채나라로 내쳤는데 채나라에서 그녀를 다시 시집 보내자 화가 나서 채나라를 친 일이 있었다. 그때 관중은 채나라와 거리가 가까운 초나라를 함께 쳐서 주나라 왕실의 포모를 바치지 않는 것을 나무랐다. 또 황공이 북쪽의 산용을 치려하자 관중은 이 기회에 연나라를 쳐서 소공의 어진 정치를 다시 실행하도록 했다. 기에서 제후들을 만나 맹세할 때도 황공이 노나라에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기로 한 노나라 장수 조말과의 약속을 어기려고 하자 관중은 이 약속을 지켜 신의를 세우도록 했다. 이 일로 제후들은 제나라로 기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얻는 것임을 아는 게 정치의 비책이다. 라는 말이 생겨났다. 관중의 재산은 제후 집안의 재산에 버금하고 삼기와 반점을 갖고 있었으나 제나라 사람들은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관중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제나라에서는 그의 정책을 써서 늘 다른 제후국보다 강했다. 세 번째 이야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숙이 숨겨둔다. 노자는 초나라 고현여양 고길리 사람으로 성은 이씨 이름은 이자는 백향, 시호는 담이다. 그는 주나라의 장서를 관리하는 사관이었다. 공자가 주나라에 머무를 때 노자에게 예를 묻자 노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말하는 성현들은 이미 뼈가 썩어 없어지고 오직 그 말만이 남았을 뿐이요. 또 군자는 때를 만나면 관리가 되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다북쑥처럼 떠돌이 신세가 되어.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숙이 숨겨두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군자는 아름다운 덕을 지니고 있지만 모양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나는 들었어. 그대는 교만과 지나친 욕망, 위선적인 표정과 끝없는 야심을 버리시오. 내가 그대에게 할 말은 다만 이것뿐이오. 공자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새는 잘 난다는 것을 알고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친다는 것을 알며 짐승은 잘 달린다는 것을 안다. 달리는 짐승은 그물을 쳐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물고기는 낚시를 들이워 잡을 수 있고 나는 새는 화살을 쏘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이 어떻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오늘 나는 노자를 만났는데 그는 마치 용과 같은 존재였다. 노자는 도와 덕을 닦고 스스로 학문을 숨겨 헛된 이름을 없애는데 힘썼다. 오랫동안 주나라에서 살다가 주나라가 쇠락해 가는 것을 보고는 그곳을 떠났다. 그가 함고간에 이르자 관령 윤희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께서는 앞으로 은둔하려 하시니 저를 위해 억지로라도 글을 써주십시오. 이 말은 들은 노자는 토덕경, 상, 하편을 지어 도와 덕의 의미를 오천여자로 말하고 떠나갔다. 그 뒤로 그가 어떻게 여생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공자가 죽은 지 129년 되던 해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주나라 태사담이 진나라 헌공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진나라는 처음에 주나라와 합쳤다가 500년이 지나면 나뉘고 나뉜 날로부터 70년이 지나면 패왕이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담이 바로 노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을 아는 자가 없다. 노자는 숨어 사는 군자였다. 노자의 아들은 종인데 종은 위나라 장군이 되어 단간을 봉토로 받았다. 종의 아들은 주이고 주의 아들은 궁이며 궁의 현소는 가인데 가는 한나라 효문제를 섬겼다. 세상에서 노자의 학문을 배우는 이들은 유가 학문을 내치고 유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역시 노자의 학문을 내쳤다. 길이 다르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정말 이러한 것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용의 비늘을 건드리지 마라. 한비는 새 남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체로 유세의 어려움은 내 지식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말솜씨로 뜻을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는 것도 아니며 또 내가 감히 해야 할 말을 자유롭게 모두 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니다. 유세의 어려움은 군주라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하여 내 주장을 그 마음에 꼭 들어맞게 하는 데 있다. 상대방이 높은 명성을 얻고자 하는데 큰 이익을 얻도록 설득한다면 식견이 낮은 속된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며 멀리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대방이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높은 이름을 얻도록 설득한다면 상신이 없고 세상 이치에 어둡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이 속으로는 큰 이익을 바라면서 겉으로는 높은 이름을 원할 때 높은 이름을 얻는 방법으로 설득한다면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척하겠지만 속으로는 멀리할 것이며
만약 큰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설득한다면 속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겉으로는 그를 꺼릴 것이다. 유세자라면 이러한 점을 잘 새겨두어야 한다. 대체로 일이란 은밀히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말이 새어나가면 실패한다. 그러나 유세자가 상대방의 비밀을 들출 뜻이 없었지만 우연히 상대방의 비밀을 말한다면 유세자는 몸이 위태로워진다. 또 군주가 허물이 있을 때 유세자가 주저없이 분명하게 바른 말을 하고 교묘한 주장을 내세워 그 잘못을 들추어내면 그 몸은 위태로워진다. 유세자가 아직 군주에게 두터운 신임과 은혜를 입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해버리면 설령 그 주장을 실행하여 공을 세우더라도 군주는 그 덕을 잊을 것이며 그 주장을 실행하지 않아 실패하게 되면 군주에게 의심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유세자의 몸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또 군주가 좋은 계책을 얻어 자기 공로를 세우고자 하는데 유세자가 그 내막을 알게 되면 그 몸이 위태로워진다. 군주가 겉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꾸미고 있을 때 유세자가 이것을 알게 되면 역시 몸이 위태로워진다. 또 군주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거나 그만두고 싶지 않을 때 일을 멈추게 하면 또한 몸이 위태로워진다. 그러므로 현명하고 어진 군주에 관해서 말하면 자기를 헐뜯는다는 오해를 받게 되고 지위가 낮은 인물에 관해서 말하면 군주의 권세를 팔아서 자신을 돋보이려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되며 군주가 총애하는 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을 이용하려는 줄 알며 군주가 미워하는 자에 관해서 논하면 자기를 떠보려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말을 꾸미지 않고 간결하게 하면 아는 게 없다고 하찮게 여길 것이고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말이 많다고 할 것이며 사실에 근거하여 이치에 맞는 의견을 말하면 소심한 겁쟁이라 말을 다 못한다고 할 것이고 생각한 바를 거침없이 말하면 버릇없고 오만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유세의 어려운 점이니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유세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장점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점을 덮어버릴 줄 아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의 계책을 지혜로운 것으로 여긴다면 지나간 잘못을 꼬집어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결정을 용감한 것이라고 여기면 구태여 반대 의견을 내세워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더라도 그 일의 어려움을 들어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유세자는 군주가 꾸민 일과 같은 계책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군주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칭찬하며 군주와 같은 실패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며 두둔해주고 군주와 같은 실수를 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잘못이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덮어주어야 한다. 군주가 유세자의 충성스러운 마음에 반감을 가지지 않고 주장을 내치지 않아야 비로소 유세자는 그 지혜와 언변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군주에게 신임을 얻고 의심받지 않으며 자신이 아는 바를 다 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여 오랜 시일이 지나 군주의 총애가 깊어지면 큰 계책을 올려도 의심받지 않고 군주와 서로 다투며 말하여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때 유세자가 국가의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명백히 따져 군주가 공적을 이룰 수 있게 하며 옳고 그름을 솔직하게 지적해도 영화를 얻게 된다. 이러한 관계가 이어지면 유세는 성공한 것이다. 재상이온이 요리사가 되고 백리해가 포로가 된 것은 모두 군주에게 등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인이면서도 이처럼 자기 몸을 수고롭게 하고 천박한 일을 겪은 뒤에 세상에 나왔다. 그러므로 재능 있는 인재라도 이러한 일을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예전에 미자하라는 사람이 위나라 군주에게 총애를 받았다. 위나라 법에 군주의 수레를 타는 자는 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얼마 뒤에 미자하의 어머니가 병이 나자 어떤 사람이 밤에 미자하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미자하는 군주의 명령이라고 속여 군주의 수레를 타고 대궐문을 빠져나갔다. 군지은는 이 일을 듣고 미자하를 어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효자로구나. 어머니를 위해 다리가 잘리는 형벌까지 감수하다니. 또 미자하가 군주와 가수원에 갔다가 복숭아를 먹어보니 맛이 달았다. 미자하가 먹던 복숭아를 군주에게 바치자 군주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끔찍히 위하는구나. 제 입맛을 참고 나를 생각하다니. 그 뒤 미자하는 고운 얼굴빛이 사라져 군주의 총애를 잃고 군주에게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자 군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자는 예전에 나를 속이고 내 수레를 탔고 또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먹였다.
미자의 행위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다를 바가 없었지만 처음에는 현명하다고 칭찬을 받고 나중에는 죄를 입게 되었다. 그것은 군주가 그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에게 총애를 받을 때에는 지혜가 군주의 마음에 든다 하여 더욱 친밀해지고 군주에게 미움을 받을 때는 죄를 짓는다고 하여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에게 간언을 하고 유세를 하는 자는 군주가 자기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유세를 해야 한다. 용이라는 동물은 잘 길들이면 그 등에 탈 수도 있으나 그 목덜미 아래에 거꾸로나 한자길이의 비닐이 있어 이것을 건드린 사람은 죽는다고 한다. 군주에게도 거꾸로 난 비닐이 있으니 유세하는 사람이 군주의 거꾸로 난 비닐을 건드리지 않으면 거의 성공적인 유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약속은 생명과도 같다. 사마양전은 전환의 후예이다. 제나라 경공 때 진나라가 아읍과 견읍을 치고 연나라가 황하부근을 공격했다. 제나라 군사들이 완패하자 경공이 매우 걱정하므로 안영은 전향전을 추천하며 말했다. 양전은 비록 전시의 서출이지만 그의 사람됨과 글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무에는 적군을 위협할 만하니 왕께서 그를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공은 양저를 불러 군대의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그를 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가서 연나라와 진나라 군사를 막도록 했다. 양저가 말했다. 저는 본래 미천한 신분인데 왕께서 이러한 저를 백성 가운데서 뽑아 대부의 윗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병졸들은 제게 복종하지 않고 백성은 믿지 않으니 저는 권세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왕께서 총애하고 온 백성이 존경하는 신하에게 군대를 감독하게 하십시오. 경공은 양저의 부탁을 받아들여 장고에게 함께 가도록 하였다. 양저는 제나라 경공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 뒤 장고와 함께 이렇게 약속했다. 내일 정오에 군문에서 만납시다. 이튿날 양저는 수레를 빨리 달려 먼저 군영으로 가서 해시계와 물시계를 마련해 놓고 장고를 기다렸다. 원래 장고는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군영에 가 있으니 감군인 자신은 서두를 것 없다고 생각했다. 친척과 측근들이 그를 전송하자 술을 마시며 꿈을 댔다. 정오가 됐는데도 장고가 오지 않자 양저는 해시계를 엎고 물시계를 쏟아버리고는 군영으로 들어가 순시하고 병사들을 지휘하며 군령을 전 지역에 선포하였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장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양저가 말했다. 어째서 약속 시간보다 늦었습니까? 장고는 사과하며 말했다. 대부들과 친지들이 송별원을 열어주어 지체되었소. 양저는 말했다. 장수란 명령을 받은 그날부터 집을 잊고 군영에 이르러 군령이 확정되면 친척들을 잊으며 북을 치며 급히 나아가 공격할 때는 자신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적국이 깊숙이 쳐들어와 나라가 들끓고 병사들은 국경에서 뜨거운 햇살과 비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편히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음식을 드셔도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백성의 목숨이 모두 당신에게 달려있거늘 송별회라는 말이 됩니까? 그러고 나서 군정을 불러 모았다. 군법에는 약속 시간에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소? 군정이 대답했다.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장고는 두려워 사람을 보내 급히 경공에게 이 일을 알리고 사면을 요청하였다. 양저는 경공에게 갔던 사람이 돌아오기도 전에 장고의 목을 베어 전군에 돌려본보기로 삼았다. 전군의 병사는 모두 두려워 벌벌 떨었다. 한참 뒤 경공이 보낸 사자가 장고를 사면하라는 부절을 가지고 말을 달려 군영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러자 양저가 말했다. 장수가 군영에 있을 때 왕의 명령도 받들지 않을 수 있소. 그러고는 군정에게 물었다. 군영 안에서 말을 달리면 군법에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소? 군정이 말했다. 목을 베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자는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양저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왕의 사자이니 죽일 수는 없소. 그러고는 그의 마부와 술의 왼쪽의 견나무와 왼쪽 견말의 목을 베어 전군의 본보기로 삼았다. 양저는 사자를 보내 왕에게 다시 보고하게 한 뒤 싸움터로 나갔다. 여섯 번째 이야기. 새도 깃털이 자라지 않으면 높이 날 수 없다. 소진은 동주 낙양 사람으로 스승을 찾아 동쪽의 제나라로 가서 귀곡 선생에게 배웠다. 소진은 동주를 떠나 여러 해 동안 유세하러 다녔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형제, 형수, 누이, 아내, 첩이 모두 은근히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주나라 사람들의 풍속에 따르면 농사를 주로 하고 물건을 만들고 장사에 힘써서 10분의 2의 이익을 올리는 것이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본업을 버리고 입과 혀끝만을 놀리고 있으니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소진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럽고 슬퍼졌다. 그는 그 길로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틀어박혀 책을 꺼내 두루 휘어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대체로 선비가 머리를 숙여가며 배우고도 높은 벼슬과 영화를 얻을 수 없다면 책을 많이 읽은들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그러고는 주서 음부를 찾아내어 머리를 파묻고 읽었다. 1년쯤 되어서야 유세할 상대방의 심리를 알아내어 설득하는 방법을 터득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 방법만 있으면 이 시대의 군주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주나라 현왕을 만나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왕의 주위 사람들은 본디 그를 알고 있었기에 모두 무시하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소진은 서쪽 진나라로 갔다. 때마침 진나라 효공이 세상을 떠나서 그 아들 해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나라는 사방이 튼튼한 요새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위수를 끼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함국강과 황하가 있고 서쪽으로는 한중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파군과 촉군이 있고 북쪽으로는 대군과 마읍이 있으니 이곳은 하늘이 만들어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나라 선비와 백성들에게 병법을 가르친다면 천하를 삼켜서 제왕이라고 일컬으며다 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나라 왕이 대답했다. 새도 깃털이 자라지 않으면 높이 날 수 없소. 우리나라는 다스리는 이치가 밝혀지지 않았으니 천하를 통일할 수 없소. 당시 진나라는 상황을 죽인 뒤라서 유세하며 변론하는 선비들을 싫어하여 소진을 등용하지 않았다. 7번째 이야기. 싹이 돋아날 때 베지 않으면 도끼를 써야 한다. 소진은 위나라 양왕을 이렇게 설득했다. 땅이 비록 작다고는 하나 집이나 농지가 너무 많이 일찍이 꼴을 베고 가축을 풀어 기를 만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백성과 수레와 말이 많아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오가며 그 지나는 소리는 삼군의 군사가 행진하는 것처럼 요란합니다. 신이 가만히 헤아려 보니 왕의 국력은 초나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행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왕을 위협하여 강한 호랑이나 이리 같은 진나라와 친교를 맺어 진나라가 천하를 침략하여 차지하도록 하려 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진나라가 왕의 나라로 쳐들어와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데도 그 재앙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진나라의 세력만을 보고 안으로 자기 나라의 군주를 위협하니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나라는 천하의 강대한 나라이고 왕께서는 천하의 현명한 왕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서쪽으로 진나라를 섬기며 스스로 진나라의 동쪽 속국이라 일컫고 제왕의 궁전을 짓고 진나라의 복식 제도를 받아들이며 봄, 가을로 진나라의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올리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왕을 위하여 이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신은 월나라왕 구천은 싸움에 지친 병사 3,000명으로 오나라와 부차를 간수해서 사로잡았고 주나라무왕은 병사 3,000명과 전차 300대로 목야에서 은나라 주왕을 정복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그들의 병사가 많아서 이긴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위세로 10분 펼쳤을 뿐입니다. 지금 신이 가만히 듣건대 왕의 군사는 정예 병사가 20만이고 파란 투건을 쓴 병졸이 20만이며 용감한 병사가 20만, 뒤에서 부대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10만, 전차 600대, 군마 5,000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월나라왕 구천과 주나라무왕의 병력에 비하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께서는 신하들의 말만 듣고 진나라를 신하 입장에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진나라를 섬기게 되면 반드시 땅을 떼어 바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군사를 쓰기도 전에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입니다. 대체로 신하 가운데 진나라를 섬기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간사한 신하이지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하된 자로서 자기 군주에게 땅을 떼어주고 다른 나라와 우위를 맺도록 요구하여 한때의 성공만을 구하려 들 뿐 그 뒤의 결과는 돌아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무너뜨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밖으로 강대한 세력에 기대 안으로 자기 군주를 위협하여 토지를 나누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서에서는 처음에 싹을 자르지 않아 무성해지면 어떻게 하나? 털럭같이 작을 때 치지 않으면 결국 도끼를 써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미리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재앙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께서 만일 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섯 나라가 합종으로 친교를 맺고 힘을 합쳐 뜻을 하나로 한다면 강력한 진나라를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조나라 왕께서 신을 보내어 어리석은 계책을 제시하여 분명하게 약속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왕께서는 초칙을 내려주십시오. 나는 어질지 못하여 일찍이 훌륭한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소. 지금 당신은 조나라 왕의 초칙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 주었소. 삼가 나라를 들어 당신의 의견을 따르겠소. 사마천의 이 책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1895년부터 1905년 사이에 사기의 앞부분 47편을 번역하고 해제를 붙여 서구인들에게 소개되었다. 이 책의 기술 방식이나 자료 선정 방법 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라는 시간적 의미로 볼 때 정말 이 정도로 완벽한 체제를 갖춘 역사서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탄성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군주 위주로 채편되는 엄혹한 현실과 인간에 대한 성찰, 즉 사마천의 역사를 보는 태도가 다른 역사서와 아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